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we'll talk about $30 billion fire sale. 이게 엊그제만 해도 20 billion이었는데 아니 이게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도되는 금액이 늘어나는 이런 마법이. 제가 주말에 이야기했었던 이 블록 트레이드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브로커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젠 SEC 조사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또 오늘 하루 내내 CNBC, 블룸버그, CNN 아주 모든 파이낸스 방송들에서 다들 신나게 떠들고 있는데 사실 이 블록 트레이드가 헤지펀드가 마진콜 당한 거다 이런 얘기는 금요일부터 돌았었는데 이게 공식적인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섣부르게 뭐라고 할 수 없었던 게 일단 개인적으로 처음 이 블록 트레이드를 봤을 때 그리고 그 관련 뉴스나 업계 루머들이 블룸버그를 떠돌아다니고 있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이상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이 빌 황 이분이 이 사람이 그냥 옆집에서 주식하는 아저씨도 아니고 나름 헤지펀드 베테랑인데 설마 이 정도 레버리지로 무모한 포지션 빌딩을 했을까도 싶어서 설마 했었고 또 두 번째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예전에 타이거 아시아 시절 때 인사이더 트레이딩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 2008년에서 2009년에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서 이런 걸 MNPI라고 하거든요. Material Non-Public Info 이 인사이더 정보를 통해서 한 $16 million 이 트레이딩 수익을 얻었던 것 때문에 SEC 벌금형도 받고 그리고 모든 IB들 블랙리스트까지 올라갔었던 마당에 아니 이런 이력이 있었으면 골드만이고 모건이고 이 정도 규모의 derivatives 트레이드를 브로커 해줬을까 싶어서 그래서 설마 하고 조금 더 팩트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다 제가 틀렸고 설마 하던 게 맞았네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관련 은행주들이 우수수 떨어졌는데 노무라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한 16% 이상까지도 빠졌고 모건 스탠리도 한 4% 정도 빠졌었고 그런데 또 이 와중에 골드만 주식은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저번에도 말했듯이 골드만은 당일날 장전 프리마켓에서 대부분 다 처분했고 장중에서도 매도 물량을 풀긴 했지만 어쨌든 알맞은 타이밍에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노무라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좀 늦어서 손실이 큰 것 같고 하여튼 뭘 해도 1등이에요, 이들은. 이게 잘못하면 오늘의 메시지가 인생은 골드만처럼 살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 생각엔 이번 사태의 진정한 주인공은 골드만하고 SEC입니다. 이 헤지펀드에 미친 레버리지 거래야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클라이언트하고 매우 열심히 거래를 해준 골드만의 이 compliance failure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Archegos 이들이 이 정도 규모의 포지션 빌딩을 할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것 애초에 이 정도 규모 거래가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지금 SEC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뭐가 어떻게 됐는가 짧게만 알아보자면 이 Archegos Capital 이들의 포지션이 대부분 CFDs, Contract for Differences라고 해서 이 스왑 형태로 포지션 빌딩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현물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오프닝, 클로징 프라이스 차익으로 마진 트레이딩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매우 높고 그리고 이런 건 원래 over the counter OTC 트레이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제 같은 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원래 이런 마진 거래에서 요구되는 현금 이 cash reserve 비율도 매우 낮고요. 그리고 심지어 애초에 이 기초 자산이 되는 주식을 실제 보유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 borrow cost라고 하는 비용도 거의 없어요. 그럼 이 거래를 대신 해주는 이 브로커들은 돈을 어떻게 버냐? 이들은 bid-ask spread로 돈을 법니다. 이 CFD 수수료보다도 이 스프레드로 돈 먹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게 일단 거래 규모가 엄청 크니까요. 그래서 Archegos가 정확히 어떤 트레이드를 했는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게 총 포지션 규모만 해도 50 billion 정도 될 거라는 말도 나왔고 정확한 건 인사이더가 아니냐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지금까지 알려진 팩트들만 종합해봐도 꽤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또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대답하자면 개인들은 이 CFD 트레이드 같은 걸 할 수 없습니다. 불법이에요. 아무튼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Archegos Capital이 정확히 어떤 엔티티이고 또 애초에 어떻게 이런 거래를 할 수 있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일단 Archegos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은 헤지펀드가 아니라 패밀리 오피스예요. 그런데 이 패밀리 오피스라는 게 참 골 때리는 게 이게 말이 패밀리 오피스지 이게 규모 면에서나 이 트레이딩 전략이나 뭐 범위 면에서나 이게 이름만 패밀리 오피스지 it's essentially a hedge fund. 그리고 원래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유명하고 이제 마켓에서 액티브한 패밀리 오피스들은 실제로 업계에서는 그냥 헤지펀드 취급을 해요. 아니 그냥 헤지펀드라고 부르지. 그럼 왜 이 패밀리 오피스 형태로 펀드 운용을 하느냐? 뭐 애초에 헤지펀드라는 것도 이제 금융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형태로 뭐 리스크 수용 한도나 레버리지 제한도 최대한 피해서 하이 리스크 트레이딩으로 절대 수익을 내는 모델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SEC 규제는 받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보유지분 공시가 의무화되는 13F 공시 의무가 있죠. 그리고 꼭 헤지펀드가 아니더라도 기관들 중에서 특정 주식의 5% 이상 지분 보유자들은 포지션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13D, 13G 이런 공시들이 있죠. 그런데 family offices들은 이런 공시 의무에서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펀드들은 메인으로 운용하는 헤지펀드 외에도 따로 family office가 있는 경우도 많고 그냥 아예 family office 형태로 트랜지션하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 웬만한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다 하나씩 있다고 보면 돼요. 제임스 사이먼도 있고, 스티브 코엔, 레이 달리오, 데이비드 탭버, 존 폴슨 이들은 다 사이드에 패밀리 오피스 하나씩 차렸거나 혹은 아예 헤지펀드를 패밀리 오피스로 전환하거나 뭐 사실 스티브 코엔 이 아저씨는 .72로 강제 전환한 케이스지만 이 사람도 예전에 인사이더 트레이딩 문제 때문에 every Wall Street legend들이 다 패밀리 오피스 하나씩 차렸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원래는 SEC 룰상으로는 포트폴리오에 웬만한 equity derivatives 한 $100 million 이상이 되면 포지션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SEC 현행법상으로는 스왑 거래는 13F 의무 공시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니까 당연히 안 하죠.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헤지펀드들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포지션 공개이고 13F 공시는 뭐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해야 되지만 13F에 들어가지 않은 수많은 롱숏 헤지 트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그들이 뭘 하는지 알 수도 없고 만약에 의무 공시가 아닌 지분인데도 공개를 한다. 그럼 그건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적인 차원에서 공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줘야 하고요. 그래서 이번 일로 지금 현재 SEC 규제 루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파괴적인 공시 관련 현행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말이 많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인사이더 트레이딩이면 사실 금융권에서 파이낸스 프로페셔널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범죄인데 그런 이력이 있어도 벌금만 물고 또 다시 계속 대규모 자본을 굴리고 그것도 private investment면 또 모르겠는데 심지어 주식, public equities에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IB들은 원래 브로커들은 돈 되는 건 뭐든지 하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는데 이런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났었고 항상 벌금도 크게 내고 문제가 되어도 IB들은 계속 하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 골드만 이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있는 게 원래 이런 IB들은 클라이언트하고 거래를 시작할 때 이 클라이언트 어카운트를 새로 만들 때 KYC라고 해서 Know Your Customer KYC 통해서 이게 거래해도 괜찮은 클라이언트인가 이런 due diligence도 하고 그리고 AML review라고 해서 Anti-Money Laundering 이런 컴플라이언스를 다 거쳐서 이렇게 최종 승인이 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만 되는 건지 결국에는 돈 되는 클라이언트는 무조건 다 받는 것 같은데 그리고 원래 뱅커들이 리스크나 이런 컴플라이언스를 개무시하는 습성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hedge funds are still hedge funds 그리고 Goldman is still Goldman. 물론 가장 큰 손실을 본 건 Archegos. 근데 Archegos는 사실 매매 주체였으니까 당연하기도 하지만 사실 또 얼만큼 손실이 있었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손실이 많이 났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런데 나는 이들의 손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 원래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쓸데없는 걱정이 헤지펀드 매니저 걱정이니까 그들은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처분된 주식들을 업스윙에서 사서 이제 고점에서 물린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 할 것 없이 많을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낀 골드만처럼 재빠르지 못했던 브로커들, 그리고 또 이 브로커들이 전부 상장된 은행주들이니까 또 이 은행주 주주들, 이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 피해자들이죠. 아무튼 아직 진행형이기도 하고 아직 판단하기에는 좀 섣부른 것들도 있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헤지펀드 공시 관련 법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다못해 바꾸려는 척이라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 난리 법석 덕분에 정말 1분기 말을 화려하게 끝내네요. 아무튼 월요일인데 오늘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